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닥은 2년여 만에 6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1940선으로 주저앉으면서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한승 기자가 시장에 패닉이 빠진 이유 알아봤습니다. 코스피는 2.56% 떨어진 1946.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7.46% 하락하면서 600선이 붕괴되며 569.79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5분 동안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이 두 가지가 일단 크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일명 포치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2% 안팎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요인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라젠 면역항암제 임상 중단 여파에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바이오 주식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계속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실망감,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젠이 좀 충격을 더 크게 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64억 원이 환매로 빠져나가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144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30전 오른 1215원 30전에 마감했는데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건 2년 7개월 만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앞선 리포트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오늘 증시 못지않게 요동을 친 게 바로 외환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간 경제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 대형은행 딜링루입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1,200원 위로 치솟자 직원들이 바빠집니다. 심상치 않은 환율 오름세와 달러값 강세에 고객들 문의가 빗발칩니다. 고객들 문의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환율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는데 특히 이제 1,200원 넘어서면서부터 좀 관심 내지는 걱정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건 달러당 위안화 값이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을 돌파하면서 포치를 기록한 게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달러에 대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그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도 지금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달러도 연동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고.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이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 관세 이걸 부과시키고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계속 약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위안화를 약세로 해버려야지 이제 수출 그 관세 부담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을 그쪽에서 좀 보강시킬 수 있으니까.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하로 맞선 양국이 이른바 환율 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달러 예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달 390억 6,677만 달러로 6월보다 4% 증가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 이유를 어디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 알고 있는 악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다 혼재돼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다 알 수 있는 악재라고 한다면 역시 한일 경제 마찰을 들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슈긴 하지만 제약업체죠. 신라젠의 임상 중단 같은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평상시 뭐 예를 들면 하루 한두 건 정도의 악재가 터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주말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된 것 일종의 이런 것들은 돌발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외환 시장도 앞서 본 것처럼 요동을 좀 치면서 네. 뭐 일각에서는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던데 네. 뭐 말씀하셨던 악재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휩쓸린 모습입니다. 네, 일단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기록하면서 껑충 뛰었죠. 이 7위안이라는 게 심리적 저지선으로 통용됩니다. 예. 미국의 관세 추가 부과에 중국 당국이 이를테면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달러당 6.9225 위안, 사실상의 7위안을 고시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달러와 위안화 싸움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와 동조화되다 보니까 덩달아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급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급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화가 약세가 돼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급 상황에서 그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일단은 1,200원 위로 올랐었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역시 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환율이 계속해서 위아래로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수입 업체들로선 반대로 또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내일 점검회의를 열어서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또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악재가 커지다 보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발 악재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 소비자들은 지갑부터 닫습니다. 먹거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려고 그럴 적에 한 두세 번을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여름 휴가는 신청해놓고 지금 딸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데 가기에는 조금 벅차고. 기업들의 심리도 위축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갈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내지 전반적인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생산을 못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간접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는 고사하고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돼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총생산, GDP는 최대 0.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정도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도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의 본격적인 즉 생산의 위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4분기 가서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GDP 전망에서 추가 하향할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은 진행 상황을 좀 볼 생각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5조 8,300억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번엔 일본 악재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문 대통령이 일본을 극복할 카드로 남북 간 경제 협력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른바 민족 평화 경제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일본을 향한 경고성 발언도 또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정부 대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얽매여 있는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가마우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 낚시법은 가마우지 새의 모가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그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우리 산업이 이익을 내도 일본 소재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탓에 결국 일본 좋은 일만 한다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도 이런 비유에서 기인합니다. 펠리컨은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기술 독립을 뜻합니다. 펠리컨이 되기 위해 정부는 불화수소 등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 20개는 1년 안에, 80개 품목은 5년 안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대규모 민간 펀드를 만들어 2조 5천억 원 이상 지원합니다. 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 연장 근로의 인정 및 재량 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1년 소재 부품 특별법을 제정한 뒤 외형 성장을 거뒀지만 자체 조달률은 16년간 제자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정부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현실성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자,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앞서 보신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뭔지 또 평가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정부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좀 짧게 정리해 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일단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산업의 예산과 세제, 금융을 비롯한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모두 동원해서 단기적 어려움을 풀기로 했습니다. 예.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 해외 기술 도입, 투자 유치 활성화 등에도 또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이던 환경 절차 간소화와 특별 연장근로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일부 포함을 했는데요.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소재 부품 경우는 기술의 문제인데 주 52시간제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 발을 묶어놨습니다. 그거 풀지 않고는 할 길이 없어요. 네.
또 이번 대책이 종합 대책인 만큼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의지를 갖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지원책들이 사실 재탕으로 그러니까 종합판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쭉 밀어가느냐, 관료들이 얼마나 규제를 완화하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업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전자계열사의 각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회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책과 미래 경쟁력 강화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내일부터 전자계열사의 사업장을 찾아서 현장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책도 시행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대출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납세 담보도 최대한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량 이상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안 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신고 내용 확인을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지원에 나섭니다. 당국은 기존에 확보된 2조 9천억 원 이외에 3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피해 기업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일본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 중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1년간 대출이 전액 만기 연장됩니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세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5대 시중은행도 자금을 투입해 기업들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은행마다 최소 연 0.2%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재계와 만납니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서 뭘 얘기할지 취재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경영진들과 만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김상조 실장은 오늘 조만간 5대 그룹,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경영진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나는 날짜는 8일이 유력한데요. 김 실장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정부 지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됐을 때 기업인들이 어떤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를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주 52시간 예외, 환경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혜택을 개발 기업보다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불안감 증폭과 과도한 불안감은 일본이 의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김상조 실장과 기업인들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총수, CEO 회담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15일 광복절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30대 기업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더 심각해진 일본 경제 보복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또 청와대는 12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데요. 이때 외교적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한국 여행주의를 고시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오늘 일본 방문객에게 협한 시위 안전 유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어부지리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만 웃을 것이다라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같은 중국 수혜론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입니다. 이 BOE는 이른바 삼성 워너비 기업인데요.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OLED 제조 기업인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BOE에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BOE는 실제 올해 초 애플의 공급사 지위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공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은 일본 기업의 빈자리 또한 노리고 있는데요. 카이성푸 화학이나 방화그룹 같은 중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들 업체의 불화수소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정작 중국 정부는 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일 갈등은 상대에 대한 신뢰와 선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고 중국 언론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해석을 보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소위 RCEP라 부르는 협정의 조기 타결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비롯되는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갈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사 이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협정 타결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크게 줄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 오늘 공항 출국장을 가봤더니 참 많은 모습이 바뀌었고 지난달 일본 차의 판매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불매운동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 시즌이 정점에 달하면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천공항. 월요일 오전이지만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의 오른쪽 편은 중국행 티켓 발권 창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반면 일본 오사카로 떠나는 티켓 발권 창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저희도 지금 안 가고 안 사고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갈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일본은 좀 제외했어요.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휴가철임에도 일본으로 향하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 편수를 줄이거나 노선 운영을 아예 중단하고 있습니다. 더 인천을 출발하는 4개 노선에 대해 공급을 축소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3일부터 부산 삿포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차 판매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는 전달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본차의 경우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는 한 달 동안 판매량이 24% 줄었고 혼다는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2만 3천 대 넘게 팔리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던 일본 자동차. 판매된 수입차 5대 가운데 한 대가 일본차일 정도로 인기를 끌며 고속주행을 이어갔지만 꺼질 줄 모르는 불매운동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한일 갈등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부분 김환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한일 갈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주식 시장만큼 예민하게 출렁이진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전문가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을 화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경기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면 사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좀 하나의 대책인데 네. 이러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될 우려는 없습니까?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현재 추산되는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이번 주 중에 좀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속도 조절론이 또 제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한일 갈등 때문인데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당정 협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집값 안정에 고삐를 죄일 방침이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기재부가 일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김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일본 가고시마 동쪽 해상에서 시속 24km로 서북서진하면서 점차 북상 중인 가운데 내일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사정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밤 사이에는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간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경상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길을 가다가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들어 남부지방으로 태풍 방향 안에 들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폭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열사병 위험지수는 대부분 매우 위험지수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다가 울진과 울릉도는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전주 그리고 대구와 제주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꺾이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